그 상당히 임대인과 양수인과 관계 나오는데요. 동그랗게 1번 읽어볼게요.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불법 점유가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하기 전에도 소유권 또는 간접 점유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간접 점유권 지우셔야 돼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죠? 침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또는 간접 점유권에 기하여인데 요 간접 점유권을 지워버리시고 소유권에 기하여 양수인에게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간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다 지워버리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 양반이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자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더라도 침탈은 없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176페이지 상단에 2번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 부분에서 간접 점유권 부분은 지우시고 소유권을 이유로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다 가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전체를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갑니다. 182페이지죠. 일단 적용 범위에서 주거용 건물, 다시 말하면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양가를 1번 해가지고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 다음에 2번 임차 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일부가. 그 다음에 3번은 의미가 없고 4번도 의미 없죠.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는 뭐죠?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걸 말하니까 뭐 이게 적용될 일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강행 규정이고요. 3번 대항력 해가지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양가로 1번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중 아무나 한 사람만 주민등록하고 있으면 되고요. 2번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됩니다. 동호수까지 정확할 필요가 없고요. 유의하실 것은 다세대 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매끄럽지는 않은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만.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지번과 동호수가 잘못되어 있더라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민등록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뭐죠? 유지되고 5번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대항력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근데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멸됐던 대항력이 뭐죠? 다시 부활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측에 6번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하면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물론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7번 임차보증금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가라로 했다면 야매로 했다면 그 임대차는 뭐죠?
통정허위 표시니까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조심할 것은 기존의 채권으로 보증금을 대신해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통정허위 표시인가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죠. 이거 뭐 복습입니다. 복습.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 순위 저당권자와 비교한다. 세 번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가지고 만약에 권리가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못 받고요.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되죠? 경락인한테 돈을 돌려받게 되고, 만약에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이때는 뭘 받을 수 있죠?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거거든요. 그죠? 자, 연습을 해보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사례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 정도, 어쩌다 한 번씩 두 문제 나올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문제만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가 대단히 뭐죠? 중요하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금액은 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길래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근데 보증금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인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안 가져가는 바람에 확정일자를 못 받았고요. 그 사이에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갑이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서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았다. 기억나시죠? 이 사례기죠? 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자, 갑 주택 임차권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자, 동의하시죠? 그죠? 안 틀리시겠죠? 안 틀리시겠죠? 그죠? 참 근데도 틀리세요. 아무튼 갑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자, 배당을 받는데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병이고 3순위가 뭐죠? 갑이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뭘 결정해 준다는 말에 불과해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하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지금 병이 10억이다 보니까 남는 돈 없겠죠, 거의. 그죠? 이럴 때 갑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돼? 예, 갑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만약에 갑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 이제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이 뭐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누구한테 돌려받게 됩니까? 경락인한테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손해를 뭐 할 수 있어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나온 내용들은 이런 내용을 맞아 풀어헤쳐 써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선순위 9번 저당권 전세권 해가지고 대항력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지만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의 매매계약으로 주택을 양수한 자에 대한 대항력 갖는다. 왜요?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갖추면 뭘 가지니까요? 대항력을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10번 동일한 일자의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저당권 설정기가 됐어요. 뭐가 빠르죠? 저당권이 빠른 거죠. 왜냐하면 전입신고하면 이길 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니까 같은 날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뭐죠? 다음 날이니까 저당권에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또 나와 있죠. 그죠? 아무튼 뭐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죠?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뭘 가지고요? 소멸하는지는 안 하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무조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만 보증금 전액 배당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 가지고요? 이것도 만약에 돈을 다 안 받았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춰야 돼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무조건 소멸되는 거니까 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앞부분에 따르면 얘보다 늦어서 뭐가 돼요? 소멸되나 보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안 읽어볼게요. 아무튼 얘보다 늦으니까 뭐죠? 소멸되나 보다. 근데 뒷부분에서는 돈을 덜 받았으면 뭐죠?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앞뒤가 모순됐다고요. 그래서 이거 다 가입표라고 해요. 가입표. 그죠? 의미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데 13번 보시면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유한다. 엊그제 판례할 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이 주택 임차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먼저 함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과 넘겨보시면 16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시험에 한 번 나왔었기 때문인데 또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15번부터 말씀드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어요. 물론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고 있었고 거주도 하고 있었고 주민등록도 하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을에게 팔면서 이 아파트를 자신이 다시 임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신분이 뭐였죠? 소유자였는데
팔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분이 뭐로 바뀌어요? 임차인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이 사람의 신분이 소유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임차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언제?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 순간 을의 신분이 임차인으로 바뀌므로 이전 등기한 다음날 이길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게 뭐죠? 15번입니다. 읽어보면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가 된 그 다음날에 임차인은 뭐죠?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신분이 뭐로 바뀌죠? 임차인으로 바뀌니까 이전 등기한 다음날 임차인으로서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16번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을과 만나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병에게 또다시 뭘 했냐면 전대를 했어요. 근데 갑으로부터 뭘 안 받았냐면 동의를 받았어요. 뭐 금지되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임차인이 한 번 더 전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지면 이 전체인이 아무리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뭐가 생기질 않아요? 대항력이 생기질 않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샀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이제 을은 적법한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고 적법한 뭐가 돼요? 임대인이 되니까 병이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돼요. 이때는 이전 등기하는 즉시 바로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전 등기한 다음날 대항력을 갖고요. 이 경우에는 이전 등기하는 순간 병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또 내지 않습니다. 16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경매 나와 있고 경매에 대한 내용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인 임차인이 만약에 주택공사거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임대인의 지위 승계 가지고 의미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요.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도 누구한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엊그저께 했던 겁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 소유자인 원래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죠? 양가리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가리 2번 내용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5번 보시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읽지도 마세요. 그냥 요건은 뭐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갖추면 뭐가 인정이 됩니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나왔는데 특히 교재에 나와 있는 금액 외울 필요는 없고 유의하실 것은 187페이지 맨 위에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정도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옵니다. 양가리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신청하게 되고요. 양가리 2번 효과입니다.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뭐죠?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의미가 없고 5번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6번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8번 집행개시 요건의 특례. 이것도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죠, 그죠? 집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죠? 전세권자와 달리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존속기간에 보장해가지고 최단 기간 몇 년이 보장이 되죠? 2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해가지고 요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특별한 말이 없었고 임차인은 만료전 1월까지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뭐죠? 갱신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3번입니다. 아이고 참. 법정갱신이 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법정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자, 지금 교재 188페이지 하단에 3 법정갱신이 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2년으로 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에요. 그죠?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 몇 년이요? 2년. 그러나부터 지우셔야 돼요.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동법 제4조 1항의 그 기간이 2년으로 유지된다. 그러나는 지우시고 이게 지우시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냥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차 해지 통과 몇 개월 지나면요? 3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만약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 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정황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죠? X입니다. 이제는 몇 년이요? 2년. 다만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3개월 지나면 소멸됩니다. 10번 임차인의 사망과 임차권의 승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임차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를 받고요.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하지 않고 있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받게 되고요. 오른쪽에 메뉴 보시면 3번 다만 사망한 후 1개월 내에 승계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승계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임차권 승계제도는 주택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넘어가는 거는 뭐만 있다고요? 주택임대차만. 상가건물 임대차 이런 거 없어요. 전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는 제도입니까? 주택임대차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올리지 못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고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뭐죠? 무제한이다. 무제한이다. 제가 엊그저께 판례 특강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출제된다 그랬죠, 그죠? 이번에 뭐죠? 궁전족발 사건 때문에, 그죠?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세권이든 상가건물 임대차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에 뭐죠? 또 올릴 수가 없고요. 조심할 것은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뭐죠? 무제한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군전족발제 사건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뭐죠?
보증금이 원래 3천이었는데 1억으로 올렸고 월세가 300 정도 됐는데 1200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3천인데 1억을 올렸으면 300%가 넘죠. 그죠? 300인데 1200이면 400%입니다. 그죠? 이렇게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7년 동안 족발집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고요.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만 제한이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할 때는 500% 올리든 1000% 올리든 법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100% 축제된 겁니다. 이 궁전족발집 사건 때문에. 그 다음 2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가입합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판례도 의미 없습니다.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건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에 일정일 적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지금 현재 얼마죠? 6억 1천만 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하실 것은 이제 양가리 2번에서 말이 억잡게 나오는데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뭐죠? 100이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했더니 만약에 서울 지역인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민법이 적용되지 뭐가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만 예외가 있죠. 하단에 보시면 4. 다음 사항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또는 모든 상가 임대차에 뭐가 돼요? 적용된다. 1번 대항력 인정이 됩니다. 뭐는 인정하잖아요?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2천에 월세가 600만 원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그럼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6억 2천이죠. 6억 2천이기 때문에 6억 1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가 적용돼야 돼요?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만 이 경우에도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은 인정을 해줘요. 항상 조심할 것은 그래도 뭐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만 인정합니까? 대항력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계약 갱신 요건 인정하죠? 그죠?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건 인정되는데 잊지 말 것은 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아요. 뭘 보장하지 않습니까? 최단 기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였어요. 그러면 최소한 1년이 보장된다. 그럼 X인 거예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뭐죠?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뭐는 보장하지 않아요? 최단 존속 기간은 보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갱신의 규정도 민법이 적용됩니다. 뭐가 적용되고요? 민법.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니까 법정 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뭐예요?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돼요. 뭐만 보장해 준다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만 보장해 줍니다.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고요. 작년 여기서도 시험이 나와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 갱신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됩니까? 민법에 적용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 그 다음에 차인 연체 시 해지 규정인데 몇 기죠? 3기죠. 원래 민법상은 몇 기였습니까? 2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죠? 3기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고 표준계약서 의미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임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나온다면 대항력을 인정할 뿐 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고요.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뭘 적용합니까? 민법이 적용된다. 이 두 부분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냥 두리뭉실했다가 문제에서 파고들면 무조건 틀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고 제가 열심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시는 거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마음이 선량하셔서 자꾸 뭔가를 보장하려고 그러세요. 보장하지 않으면 맞고 불편하기 때문에 틀리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은 의미 없습니다. 경과규정인데 지금 의미 없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5 해가지고 전세차에도 적용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 일단 1번 해가지고 만료준 6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8가지 사유가 나와요. 근데 이거 절대로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일단 2기가 아니라 몇 기죠? 3기다. 3번 진하게 났죠? 서로 합의하예요.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서로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X겠어요? 상당한 보상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X죠. 또는 상당한 보상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의미가 없고 5번 중요하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시험 나오겠어요? 고의 또는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X죠. 무슨 과실로 파손해야 돼요? 중과실로. 그죠? 근데 이건 좀 친밀한 거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 이래도 뭐예요? X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과실은 항상 뭘 말하냐면 경과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과실 앞에 중경이 없으면 뭘 말하는 거예요? 경과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무슨 과실로 파손했어요?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의미 없고 7번입니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중요하겠죠.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그러면 X죠. 어디를 철거해야 돼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갑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언제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데. 그러면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것도 출제됐어요. 어떻게 나겠습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러면 X죠.
언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지 마세요. 이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게 되면 어떤 폐악질이냐면 내용을 안 읽어보세요. 넘어가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틀린 부분이니까 제가 점검해 드린 부분 꼭 잊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금 보호 규정 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 학자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건물 수업할 때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법 개정이나 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총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악법입니다. 악법. 일단 권리금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하게 된 거는 다행이긴 한데, 일단 권리금의 회수를 임대인이 뭐 하면 안 되냐면 방해하면 안 돼요. 양가리 2번에 1번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료 전 3월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만 회수 방해 안 하면 돼요. 다른 때는 뭐죠? 방해해도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비싸가지고 세가 안 나갈 때 분쟁이 생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임대인이 함부로 권리금을 회수를 못하게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권리금 안 받고 그냥 다른 데 세적으로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만 방해 금지가 됩니까? 만료 전 3월부터 만료 시까지입니다. 그냥 내용도 엮입니다. 근데 만약에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시 사이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임차인이 청구할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도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권리금과 또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2억이고요. 제가 열심히 알아봐 가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을 찾았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 권리금을 3억 주기로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요거를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그러면 권리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두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뭐하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2억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억을 주고 권리금 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나가면서 권리금은 꼴랑 1억 정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버리는 바람에 1억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그때는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뭐 하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1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 임대인 입장이라면 요 사이만 피하시면 돼요. 그죠? 요 사이만 피하시면 권리금 회수 못하게 막더라도 아무런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읽지 마세요. 교재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건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절대로. 우측에 3번 오른쪽이 재미로 보는 겁니다. 참 엽기적입니다. 진짜. 권리금 적용 제외 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시기 오른쪽 중간이죠. 오른쪽 중간. 오른쪽 중간에 양가로 3번에서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시험에 안 날 건데 그래도 재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규정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상가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3개월 동안도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뭐죠?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억.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이게 뭐예요? 롯데마트, 이마트입니다. 준대규모 점포 이게 뭐냐면요. GS마트입니다. 홈플러스 플러스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죠? 대기업들은 싹 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롯데마트나 뭐 이마트와 같은 이 백화점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돼요. 몇 개월 동안도요? 요 3개월 동안도 얘네들은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얘네들이 로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백화점의 지하에 푸드코트 하려고 권리금 5억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뭐죠? 끝나서 아유 간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 백화점 측에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버리는 바람에 제가 5억을 회수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죠?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지들만 빼내면 좀 미안하니까 니은번 해가지고 국유재산 나왔죠? 공유재산은 뭐냐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말해요. 그래서 국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또 방해도 돼요. 그래서 대기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센 놈들을 위해서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죠? 힘센 놈들은 보호해주고 뭐 힘 약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엽기적 규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처형을 시켜야 됩니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는 원래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그 돈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은 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망할 염려 없잖아요. 그죠? 대기업들은 쏙 빼줬기 때문에 이거는 악법이죠. 악법. 근데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단의 포준거액서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3개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가지 법에 뭐죠? 차이점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한번 보시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집합건물법이 나오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